안녕하세요. 오늘도 등산을 가기 전에 빨리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이고요. 등산을 가기 전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어제 요거 팩트풀니스, 한스 로슬링의 팩트풀니스 나머지 절반을 다 읽어서 완독을 했습니다. 이틀 만에 인문학 책을 다 읽었다는 것은 이 책은 재밌으면서도 쉽다, 어렵지 않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흡수가 잘 됐습니다. 이 책을 덮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역시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쓴 책은 큰 영향력을 띨 수밖에 없다. 저자는 낙관론자라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본인께서 이 책에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낙관론자가 아니다. 나는 가능성 옹호론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상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세상을 더 나쁘지 않기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보자. 그런데 그 힘을 합칠 때에 우리가 부정적인 세계관에 갇혀서 고정적인 그 바뀌지 않는, 오랫동안 부정적이라고만 생각해왔던 그 고착된 세계관으로는 우리가 나아가기가 어렵다. 그 고정적인 세계관, 부정적인 세계관을 사실에 근거해서 깨트리고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자님께서는 제1챕터에서 간극 본능을 이야기하시면서 고소득 국가, 저소득 국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라를 부유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로 나눠서 생각하는 우리의 이런 고착화된 세계관을 찝어내시면서 그 중간소득 국가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소득을 나누고 국가들을 나눌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을 4단계로 나눠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면서 새로운 대안책을 제시를 하셨었는데,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4단계 국가에 해당을 한다. 당신도 당신의 삶이 불만족하다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4단계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는 4단계 독자들아, 4단계에 속하지 못한 저 1단계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려면 우리가 더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들이 꿈꾸는 것을 우리가 함께 동등한 시선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그들이 꿈을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손을 뻗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분들만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가 이제 맞닥뜨릴 직면할 문제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헤쳐나가려면 우리 모두가 바른 세계관,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시한 이 10가지의 본능을 잘 깨우쳐서 우리가 인지하고 세계를 제대로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끝부분에 맺은 말 부분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자분께서는 고칠 수 없는 췌장암 진단을 받으신 후에 이 책을 집필하셨다고 해요. I may be wrong. 요것도 약간 죽음을 앞두시고 쓰신 책이었어가지고 제가 유언장 같게 느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팩트풀니스도 한스 로슬링의 하나의 유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장, 내가 죽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메시지를 이 세상에 남기고 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분은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을 세계에 더 알리고 싶으셨던 거죠. 누군가의 유언을 들었다면 그 파장이 아주 미약할지라도 그 유언을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제대로 인지해서 단 하루 만에 우리의 세계관이 격변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아, 이런 걸 말씀하셨던 거구나. 아, 여기에선 이런 걸 말씀하셨던 거구나. 라고 조금씩 깨우쳐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 그 깨우침을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금씩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인덱스를 파란색이랑 보라색으로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파란색은 약간 내용적 면에서, 내용면에서 기억하고 싶은 부분에 붙인 거고, 보라색은 제가 개인적으로 삶에 끌어와서 생각해 볼 만한 것들, 반성한 것들을 붙여 놓았는데요. 뒤에서부터 보이는 보라색 몇 개만 짚어보자면, 맨 끝에 이분께서는 유언처럼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이라는 꿈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싶었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 어떤 것을, 무엇을 남기고 가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았습니다.
어제 다이웰 주식회사라는 책도 잠깐 소개해 드렸었는데 마지막이라는 그 키워드를 늘 우리 삶에 유념하고 사는 것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패러그래프, 이 문단은 있는 그대로 암기하고 싶더라고요. 머리로, 마음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려면 그 깨우침이 진정한 깨우침, 진정한 배움이 있으려면 제가 겸손한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 겸손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이 문단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겸손이란 본능으로 사실을 올바르게 파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것이고 지식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모른다고 말하는 걸 꺼리지 않는 것이자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을 때 기존 의견을 기꺼이 바꾸는 것이다. 겸손하면 모든 것에 대해 내 견해가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고 항상 내 견해를 옹호할 준비를 해야 할 필요도 없어 마음이 편하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말 주옥 같은 멘트들이죠. 본능으로 사실을 올바르게 파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것이 겸손이다. 지식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 모른다고 말하는 걸 꺼리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을 때 기존 의견을 기꺼이 바꾸는 것이 겸손이다. 모든 것에 대해 견해가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는 것이 겸손이다. 항상 내 견해를 옹호할 준비를 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 겸손이다. 앞에다가, 전 여기 책상 앞에다가 적어두고 매일매일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제가 배우고 제가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구독자님의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수 배우고 싶은 마음도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이렇게 소통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는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깨달은 바들도 어쨌든 제가 쌓아온 그 데이터, 그 경험들을 기반으로 깨우침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책이라는 것 안에서 또 갇히기 때문에 그 다른 삶을 살아오시고 다른 것을 또 공부를 하시고 다른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합쳐져야 더 배움이 풍성해진다라고 생각하고 한 방향으로 함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배움에 접해야 한다, 배움에 임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비난 본능에서도 이게 나오는데요. 아니, 단일 관점 본능에서도 이게 나오는데요. 모든 것에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 내가 좋아하는 생각이 망치라면 드라이버나 스패너 또는 줄자를 가진 동료를 찾아보라. 방금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생각이 망치라면 드라이버, 스패너, 줄자를 가진 동료를 찾아보아서 함께 단단하고 든든한 연장통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저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복잡함을 끌어안으면서 여러 생각을 섞어서 절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난 본능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는데요. 우리는 뉴스를 보면 바로 곧장 어떤 한 사람의 얼굴을 줌인하죠.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지른 한 사람에게 우리가 모든 시선을 쏠리게끔 만듭니다. 물론 그 범죄자가 잘못을 한 건 맞아요. 말 그대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범죄,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에 너무 함몰되지 않고 그 사람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인간이라는 이 생명체로 태어나서 우리랑 같은 나라, 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을 했는데 왜 저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왜 우리 다수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결의 행동을 취함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를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거죠. 그저 그 한 사람을 진짜 저 사람 나쁘다, 아주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고 그냥 사이코패스네,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냥 슉 하고 지워버리는 거죠. 그 생각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세계를 정말로 바꾸고 싶다면 세계를 이해해야지 이런 비난 본능에 좌우돼서는 안 되고요. 세계의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려면 개인에게 죄를 추궁하기보다는 시스템에 주목해야 할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비난 본능에 나옵니다. 비난 본능은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비난 본능은 말 그대로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고 단순한 이유를 찾으려는 본능이죠. 뭔가 잘못되면 어떤 한 사람이 잘못했다, 또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그런 잘못을 막 찾아내려고 하는 능력, 우리의 눈알이
빠르게 돌아가서 잘못한 사람, 손가락질 받기에 합당한 사람을 딱 빨리 찾게끔 되는 그런 본능을 말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물론 간편하게 그 일이 뭔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아, 저 사람이 나빠서 그래. 저 집단이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내려고 하지만 언제나 올바른 사고를 하려면 시간이 들어야 합니다. 비효율적인 방법, 비효율적인 사고, 비효율적인 시간을 들여야 제대로 된 것이 보이는 때가 아주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 거기에서도 나오고요. 여기에서도 나왔습니다. 비난 본능에서도 나왔는데 단일 관점 본능에서도 우리는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단순한 생각에 끌리는 경향이 있대요. 그것이 단일 관점 본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의 주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입장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시간을 빨리 절약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밑바닥부터 이렇게 배우지 않고 이렇게 채우지 않고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슉슉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가 뭔가를 말을 해줬다? 그러면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그 전문가가 말했으니까 맞겠지 하고 받아들이고 심지어 요즘에는 저처럼 전문성이 없는 사람, 저는 이런 책에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혀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흡수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무슨 문제나 어떤 주제나 이런 것을 제대로 알려면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난의 문법이라는 책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 저는 가난을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책의 일부분을 통해서 또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진짜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엄마가 아빠한테 돈 좀 가져오라고, 도둑질이라도 해서 가져오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어렵게 살았는데,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그렇게 저한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나 봐요. 다 커서 제가 이제 안정적인 수입도 있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만한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259쪽에 아프리카 연합의 사무국장님이 이 작가님의 강연을 끝나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극빈층이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시작이었고 거기서 끝났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극빈층이 사라지는 걸로 만족하면서 적당히 가난하게 사는 정도로 행복해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교수님 손주들이 우리가 건설한 새로운 고속 열차를 타고 아프리카를 여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어떤 비전인가요? 유럽의 낡은 비전과 뭐가 다르죠? 우리 손주들도 교수님 대륙에 가서 교수님 나라의 고속 열차를 타고 여행하며 스웨덴 북쪽에 있다는 이국적인 얼음 호텔을 갈 겁니다. 물론 오래 걸리겠죠. 아시다시피 현명한 결단도 대규모 투자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하지만 내 50년 비전으로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에서 원치 않는 난민이 아니라 관광객으로 환영받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걸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그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들 또한 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참 교만한 긍휼이었구나.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게 진짜 아직도 한참 모자라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 우월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께서 그런 1차원적인 긍휼의 마음을 저한테 원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한테 원한 것도 아닌데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1차원적인 긍휼을 원하지는 않을 것 같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동등한 시선에 동등한 선에서 서 있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동등한 사람으로서 조건 없는 환영, 그들의 조건을 괄호 안에 넣은 그런 환대를 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덮으면서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읽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이거는 좀 지난 책이니까 읽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거랑 비슷한 시기에 나온 걸로는 알고 있지만 요거는 지금 봐도 좀 괜찮을 것 같지만 그거는 조금 살짝 뒤처지는 이야기처럼 느껴져가지고
안 펼쳤는데요. 256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아무리 기초 지식이라도 아주 빠르게 상한다. 우유나 채소처럼 계속 신선도를 유지해야 한다.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이다. 지식을 신선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늘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늘 계속해서 깨어 있어서 지식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새 것으로 채우면서 나의 기존의 것을 잘 깨트리면서 새 것으로 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준 아주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읽은 책이 에리 프롬의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요거는 앞부분의 챕터 1 요만큼을 읽었습니다. 근데 인덱스가 진짜 많죠. 요거는 밑줄을 긋지 않고 인덱스로만 표시를 하고 싶다. 나중에 재독을 해야 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인덱스만 붙이다 보니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삶을 사랑해야 하는데요. 그 사랑한다는 것은 살아있음이 중요해요. 근데 진정으로 살아있다라고 실감을 하려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활동적일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힘이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조금씩 그거랑 멀어지고 있는 거죠. 1950년대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활력과 체험을 제공하는 온갖 서비스가 어떤 파괴적인 서비스가 한편으로는 좀 다르게 좀 자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폭력적인 서비스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내면을 얼마나 잘 들여다보고 우리 스스로 얼마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 관심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삶을 사랑하려면 고요할 줄 알아야 하는데 고요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고요함은 제대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대상들, 식물, 동물, 나의 아이, 남편과 아내 이런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바라보고 무엇이 상대에게 최선인지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바라본 바에 따라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데 우리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랑이 되지 않고 어쩌면 파괴적이고 폭력 행사와 같은 사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실망을 참고 견딜 용기, 일이 잘못되어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용기를 지닌 사람이고,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강인함만 믿으면 되기 때문에 그 힘에 왜곡된 형태인 폭력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해요. 그의 눈과 피부에서 무언가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의 내면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환하게 빛이 나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은 되게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요. 삶에 대한 사랑이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면 그 둘 사이의 사랑도 다시 사라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이 여전히 같지만 더 이상 같지 않은지 왜 달라졌는지 이해를 잘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을 나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것은 내가 먼저 삶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고요를 좋아하지 않으면 사랑은 없다. 사랑은 행동, 소유, 사용이 아니라 존재에 만족하는 능력이다. 삶을 사랑할 수 있는 비법은 없지만 많이 배울 수는 있다. 망상을 버리고 타인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 계속 밖으로만 나다니지 말고 자신에게 가는 길을 배울 수 있는 사람. 생명과 사물의 차이를, 행복과 흥분의 차이를, 수단과 목적의 차이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폭력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삶에 대한 사랑을 향해 이미 첫걸음을 뗀 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앞부분만 읽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막 엄청 정확하게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전달해드린 메시지가 어느 정도 강력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소설은 문체나 소재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강하게 갈리는 반면 이런 책들은 보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더 읽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좋은 저서들은 되게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던 바를 잊지 않도록 계속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저서들과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재밌게 읽었고요. 어제 또 살짝 읽었던 책이 전자책으로 읽었는데요. 표지를 보려면 앞으로 가야 되네. 표지가 안 보이죠? 중간 부분인데요. 6분의 1 정도 읽었습니다. 고통 구경하는 사회, 김인정 작가님의 글이죠. 요거를 읽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그리고 정보 전달이 조금씩 더 자극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사태 속에서 그리고 그 자극적으로 전달된 데이터 정보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 또 더 자극적으로 변하고 더 퍼지게끔 만들어진 이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흡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정보를 우리도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고 현장에서 그 사람을 부축하면서 도와주기보다 구경꾼으로서 자리하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카메라를 켜서 그 영상을 찍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한 명의 구경꾼으로 있을 것인가, 마음의 죄책감이나 마음의 그런 끗끗함을 안고 있는 구경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체적인 역할로 나설 것인가 라는 것을 제기해 주시는 앞부분 내용이었고요. 나머지 부분도 천천히 읽어보면서 정리가 되면 여러분께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을 가야 합니다. 이제 등산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